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법률행위에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제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을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되는 요건으로서 일반적 요건은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 그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그 효력 요건으로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리고 목적과 관련해서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그리고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고 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도달하면은 이제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적인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성립, 효력 요건을 보았고, 자,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요, 이제 우리가 디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디리는 우리가 이제 169페이지 보시면 이제 디리가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민법 총칙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내용이 되는 것이 이제 디리입니다. 자, 디리는요,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과 그 효력이 귀속 주체가 이제 달라지는 경우, 분리가 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이제 디리입니다. 우리가 인문 강의 시간에 디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보았으니까,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디리에 관한 내용 조금씩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 했을 때는요, 법률 행위의 효과는, 법률 행위를 하면 효과가 발생할 텐데, 그 법률 행위의 효과는 A와 자, 을과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자, 법률행위를 했던 사람,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요, 자, 만약에 갑이 어떤 법률행위를 하고자 한다, 을과. 그리고 갑이 직접 자기가 을과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갑과 을 사이에 법률 효과로서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법률행위자에게 법률 효과인 그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신이 해야 되느냐, 이제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이제 힘이 닿지 않는 곳, 범위가 닿지 않는 곳에서는 결국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적 자치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제도로서 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A를 통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고, A를 통해서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효과는 직접 본인이 귀속되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딜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때 자, A, 자, 갑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딜인이라고 하는 거죠. 딜인. 그리고 딜인과 거래행위라는 사람을 우리는 상대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 사이에 딜인이 법률행위를 하지만 그 효과가 직접 귀속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본인이라고 하는 거죠. 본인. 자, 그래서 딜에 있어서는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 두 사람하고 그 효과가 귀속되는 본인, 이렇게 세 사람이 항상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그리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그리고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이것을 우리는 대리의 삼명관계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인문 강의를 통해서요, DL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도록 하죠. 자, 169페이지 보시면은 DL에 의해서, DL이란 타인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그 법률 효과를 받게 되는 제도. 그 법률행위는 타인, 본인이 보면은 타인이 되는 거죠. 타인의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A하고 U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법률행위를 둘이 하는 거죠.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타인을 통해서 합니다. 그럼 법률행위를 A가 한다는 것은요, 이 법률행위의 내용을 A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X 물건 10억 원, 이런 법률행위의 내용을 A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효과, X 물건 10억 원의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그 효과, X 물건 10억 원에 대한 권리 의무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즉 효과는 갑과 을에게 귀속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직접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A에게, 법률행위를 했던 A에게 귀속되었다가 간접적으로 갑에게 다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DL이라고 하는 거죠. 즉, DL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효과만 귀속되는 것이지 갑에게, 법률행위는 A가 한다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를 하는 자라고가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자의 분리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DL인 것이죠.
자, 대리에 관한 밑에 내용은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본래 법률행위 효과는 이거죠.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에게 생기는 것이 원칙이죠. 법률행위 한 자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대리에 있어서는 이 법률행위자, 즉 의사표시를 행한 자, X 물건 10억 원에 팔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행한 자가 그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속은 본인에게 발생한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그 귀속 주체하고 행위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바로 대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인을 통해서 이렇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타인이 그 본인을 위해서 대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이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와 관련돼서요. 자, 대리는 법률행위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을 위해서 A가 대신 을을 살인을 했어요. 을을 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A가 갑을 위해서 살해를 했다라고 해서 A가 살인죄가 아니라 갑이 살인죄가 되냐? 그렇지는 않죠. 행위자가 바로 불법행위자가 돼서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 이런 것은요, 대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행위자에게 바로 불법행위 효과가 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행위에서만 적용되고요. 자, 그리고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요, 가족법상 법률행위요. 자, 우리가 가족법상 법률행위 하면은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법상 법률행위 우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혼인이죠. 가족법상 법률행위. 그 다음에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 그래서 유언하고 혼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대리와 관련돼서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를 혼인을 하는데, 자, 미성년자가 혼인한다고 했을 때 제한 능력자가 되죠.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 부모가 대신 결혼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혼인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또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은 17세 이상이 되면은 유언 능력을 갖추고 유언을 할 수가 있는데 유언을 부모가 대신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다만 우리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할 때 가족법상 법률행위에서 잠깐 했죠. 그러나 다만 동의는 또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 아주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는 부모의 동의는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유언에 있어서는요, 17세 이상자가 되면 유언을 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유언해야 된다. 유언장 가지고 동의받아서 유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유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유언에 있어서는 동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일단 어떤 경우든지 일단 대리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명문으로 대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서 근로계약이요. 이것은 우리가 미성년자 법률행위 할 때 했던 것이죠. 자,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자식을 이제 뭐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일하게 하고 임금을 착취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근로계약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에서 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대리가 안 되는 거고요. 한편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그래서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재산상의 법률행위만 원칙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재산상 법률행위. 자, 그러면 의사의 통지나 간념의 통지 이런 건 준법률행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고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그 제한 능력자 측에 추인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를 확답을 촉구하는 이런 최고요. 자, 최고를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직접 반드시 최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를 통해서 최고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준법률행위 중에서 이렇게 의사의 통지나 간념의 통지 같은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은 의사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법률행위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준법률행위는 대리인을 통해서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추 적용이 돼요. 그러나 사실행위, 그러니까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특히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가 법률행위와 비슷한 거지 사실행위는 법률행위랑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비표현행위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런 것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사실행위,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넘기시면 이제 대리의 종류 해가지고요. 자, 이 대리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했을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우리는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되는 대리는 이제 법정 대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법정 대리에 대한 발생 원인에 있어서는 법정 대리는 보통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법은 불의시험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 대리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자, 임의 대리라는 것은 갑이 자기가 직접 법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갑의 임의적인 의사에 의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 얘기를 할 때요. 그러면은 이 대리인은 갑의 임의적인 의사에 의해서 대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대리인을 임의 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총칙 시간에 다루는 대리는 주로 임의 대리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법정 대리는 가족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리 행위 모습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A가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우리는 능동대리라고 하고요. 소극적으로 의사표시를 받는 대리인. 다시 말해서 우리 본인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에게 의사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리인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받는 대리인이 되겠죠. 이렇게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인은 우리는 수동대리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느냐, 의사표시를 수령하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고요. 그리고 양가로서 3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권을 가지고 하는 대리는 이제 유권 대리인. 대리권도 없이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 자,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먼저 우리는 대리 시간에 유권 대리를 먼저 다루고, 유권 대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죠. 그리고 이제 무권 대리 효과를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리인을 통해서 우리가 대리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법률행위 민법 총칙에서는 이걸 다루잖아요. 이 법률행위가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요건, 법률행위의 내용의 요건, 의사표시 요건을 다루면서 만약에 직접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했을 때 본인에게 권리 의무에 귀속되기 위한, 즉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게 한 요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유권 대리가 되게 한 요건을 먼저 다루고요. 만약에 유권 대리 요건에 흠결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이제 무권 대리가 되겠죠. 무권 대리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게 이제 중심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의사표시나 목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효력이 발생한 요건을 다루면서 만약에 그런 요건이 흠결됐을 때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 요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자, 밑에 4에서는요,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있는데, 자, 우리 이런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를 통해서 대리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리라는 것은요, 본인과 첫 번째, 별개의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아닌 타인의 법률행위는 A가 있으니까 원래 A에게 효과가 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미치는 현상을 우리는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된 법정 지위를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양가를 1번 보시면 대표하고 구별됩니다. 자, 여기가 법인이고요. 법인의 A가 대표라고 하게 되면은, 자, 법인의 대표가 상대방과 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처음 A의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A 행위가 아니라, 대표자의 행위가 아니라 법인의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에 있어서 대표는요, 하나의 기관일 뿐이에요. 법인의 기관일 뿐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건 처음부터 법인의 행위가 되는 것이지 대표자의 법률행위가 법인에게 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리는 반대죠. 대리는 A는 갑의 기관이 아니에요. 기관이 돼버리면요, 사자가 되는 거죠, 사자. 그러니까 이 대리인은 자기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의 기관이 아니라 갑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갑에게 효력이 미치는 게 대리라는 거죠. 대표는 대표기관 행위는 처음부터 법인 행위가 되는 것이지 대표자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자, 이 점에서 대리와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두 번째 보시면 대리인 자신이 하거나 받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대리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겁니다. 사자 같은 경우에는요, 법률행위를 A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양가로 위에 있는 사자와 구별되는 거죠. 사자는 본인이 법률행위를 한 것을 전달만 한다든지 표시만 하는 갑의 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지를 A가 결정한다는 거죠. A가 결정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자 같은 경우에는요, 갑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A는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누가 하느냐?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됩니다. 사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미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효과가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리는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사자와 구별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그 법률적 효과가요, 직접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대리인에게 일단 효과가 귀속됐다가 간접적으로 갑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A에게는 어떠한 효과도 미치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효과, 권리의무가 귀속되지 않고 처음부터 갑에게 그 권리의무가 귀속되면 대리라고 해요. 자, 이것은 간접 대리하고 구별되는데 우리가 야한가로서 한번 보시면 간접 대리는요, 위탁 판매업 같은 경우가 간접 대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인데 자기가 직접 소비자한테 그림을 팔고 다니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화랑을 통해서 그림을 팝니다. 자, 화랑을 통해서 그림을 팔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팔게 되고 화랑이 팔게 되면은 얼마를 화랑이 수수료를 먹고 나머지는 갑이 갖는다. 그래서 화랑을 통해서 화랑이 을과 그림을 팝니다. 자, 그러면은 화랑과 을과 그림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면요, 이 을은 누구한테 대금 지급 의무를 지느냐면요, A, 화랑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화랑한테. 그리고 화랑이 그림에 대한 이전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을과 계약을 해서 A와 을 사이의 그 효과는 발생을 해요. 대리는 아니죠. 다만 그 효과가 간접적으로, 자, 그러면 A가 물건을 주고 나서 돈을 받은 다음에 수수료를 챙긴 다음에 나머지를 갑에게 주겠죠.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가 간접적으로 갑에게 효과는 미치긴 하지만은 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직접적인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사람은 화랑과 상대방, 고객 두 사람 사이 효과가 미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한 사람한테 효과가 미치고 간접적으로 그 화가한테 미치는 것이죠. 본인에게. 그러나 대리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A가 을과 법률 행위를 하면은 처음부터 A에게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처음부터 권리 의무가 귀속되어 버리면 이것은 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대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법률행위를 A가 직접 하였지만은 그 효과는 A가 아닌 갑에게 직접 미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대리라고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귀속 주체와 법률행위를 하는 주체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5 보시면 이제 대리의 삼명관계. 그래서 세 사람이 반드시 대리에서는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갑과 A, A와 을과 갑과의 이제 관계가 생기는데 이것을 대리의 삼명관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리인이요, 을과 상대방과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법률행위는. 자, 그러면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를 우리는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죠. 대리행위. 자, 그러면 대리행위를 통해서 행위는 A가 하지만은 갑에게 효과가 귀속되기 위해서는 A와 을 사이에 이렇게 계약서를 씁니다. X물건 10억 원의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자, 제일 위에는 X물건 10억 원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매수인은 을이 되고요. 자, 매도인 란에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제 법에서는, 법도 아니고 현실도 마찬가지죠. 항상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 명의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명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에서는. 그래서 명의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대해해 주지 않죠. 명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명의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명의자에게 그 권리의 효과가 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A는 법률행위를 할 때요, 법률행위를 할 때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버리면 자기에게 직접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A는 법률행위를 할 때 갑에게 그러니까 갑에게 그 효과를 미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리행위를 할 때는요, 대리행위를 할 때는 A라는 사람은요, 이 대리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려는 의사, 그 의사가 표시돼야 되는 거죠. 즉, 내가 지금 법률행위를 하지만은 그 효과는 갑에게 미치려고 하는 것이다. 명의자를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를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닌 본인에게 그 효과를 미치려는 의사, 이런 것을 우리는 대리 의사라고 합니다.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미치려는 의사가 아니라 본인에게 미치려는 의사, 이 대리 의사를 표시를 해야 돼요.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 의사를 표시를 했을 경우에 갑에게 미치는 것이지, 이걸 표시하지 않으면 갑에게 미치지 않고 A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A한테 뭐 집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그럼 얼마짜리 어떤 걸 사주면 되느냐 그랬더니 네가 알아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제 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X물건 15억 원짜리로 이렇게 을과 계약을 해요. 자, 계약을 할 때 갑에게 미치려는 의사였으면요, 대리 의사를 계약서에 표시를 할 것이고,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괜찮은 집이 나와가지고 갑을 위해서는 나중에 사주고 일단 이것은 내가 좀 사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한테 효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갑에게 미치려는 의사, 이거는 갑을 위해서 사준다. 여기서 갑을 위한다라는 것은 그 효과를 갑에게, 즉 본인에게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의사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대리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현명. 자, 현명의 방법은요, 현명 방법은 항상 권리음의 귀속 주체의 이름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명은 권리음의 귀속 주체가 갑이기 때문에 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라는 거죠. 현명. 그래서 여기에 어떻습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물건을 파는 물건을 파는 대리권에 의해서 대리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갑의 이름을 적어야 된다는 거죠. 갑의 이름으로.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명. 그래야 갑에게 효과가 미친다. 항상 명의자에게 효과가 미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항상은 아니지만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률행위를 할 때요, 대리행위를 할 때는 현명을 해야 된다. 플러스해서 물론 이것 이외에도요, 법률행위 일반적 요건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이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법률행위에 일반적 요건은 당연히 갖출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을 갖출 것을 요건을 하고, 그리고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을 요건을 하고, 더해서 또 뭐가 필요하느냐? 이름을 쓸 때는 자기 이름을 써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갑이죠. 본인의 이름을 표시한다. 이것이 현명인 거죠.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자, A와 을 사이의 법률 관계에서는 그 대리행위 현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갑에게 미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갑의 이름을 사용해서 법률행위를 하기 때문에 A는 갑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명을 하기 전에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A가 이렇게 타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대리권. 타인의 이름, 갑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갑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은 갑의 이름으로 이렇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겠죠. 이것을 대리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리권이 없이 이렇게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은 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니까 갑에게 효과가 귀속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 갑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게 한 요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명을 하기 전에,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대리권이 존재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법률행위 일반적 요건 외에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일반적 요건 외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만이 갑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대리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해가지고 이제 대리권 관계죠. 대리권은 이제 갑과 A 사이의 관계가 대리권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권으로 A에게는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리권이 존재했을 때, 대리권이 존재하는 대리행위를 우리는 유권 대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권 대리가 되게 한 요건으로는요, 첫 번째. 일단 대리권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리권을 줄 때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되겠죠. 대리권을 주는데 그 범위 밖에 행위를 하게 되면 대리권이 없는 것이 될 테니까 두 번째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돼요. 자, 대리권과 관련돼서 첫 번째 요건입니다. 대리권과 관련된 요건으로는 먼저 첫 번째 발생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요, 대리권이 소멸해 버리면은 이제 대리권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 그러니까 소멸 전이어야 된다는 거죠. 소멸 전. 소멸 전까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만 이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효과가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대리권 관련해서는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요. 이 보시면은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의 발생과 관련돼서 자, 대리권은요, 그 대리의 종류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되는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가족법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제한 능력자는 이제 법정 대리인이 있는 거죠. 그 법정 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친권자나 후견인, 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이제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세한 법률 같은 경우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되느냐는 가정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리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하는데 이 법률 내용은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대리 중에서는 다시 또 임의 대리가 있죠. 본인의 임의의 의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임의 대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발생하겠습니까?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때 임의 대리권은 바로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 행위. 이것을 우리는 수권 행위라고 하는 거죠. 수권 행위.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대리 시간에 보는 내용은 법정 대리가 아니라 임의 대리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수권 행위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좀 와서요. 그러면 대리권은 방금 설명드렸죠. 수권 행위를 통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수권 행위. 자,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 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수권 행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갑이 A한테 대리권을 주기 전에 먼저 갑이 자기가 집을 사고 싶다, 아니면 팔고 싶다, 뭐 판다라고 해보죠. 판다라고 해서 매도인 된다고 해보죠. 갑이 자기 집을 파는데요. 자기가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국내에 없기 때문에 빨리 집은 팔아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팔 시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친구한테 좀 집 좀 팔아달라고, 내 집 좀 팔아달라고. 그랬을 때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나 바빠서 못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나 바빠서 네 집 팔아줄 지금 시간이 여유가 없다. 그럼 바빠서 못 팔아준다고 하는데 갑이 A한테 팔 수 있는 대리권을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갑이 A한테 부탁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알았어, 내가 해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A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사무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부탁으로 A가 거기에 대한 승낙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A는 이제 갑에 승낙을 했으니까 갑의 부탁에 따라서 갑의 사무를 처리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거, 이것은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주는 계약, 이런 것을 우리는 위임계약이라고 합니다. 위임. 자, 위임계약이 있고요. 거기서 위임계약에 의해서 A가 승낙을 해줬으니까 갑이 A한테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위임계약은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에 대한 원인행위, 내부적 행위, 기본적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임계약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권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권행위는 이렇게 위임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럴 수도 있죠. 갑과 A 사이에 고용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죠. 갑이 A라는 사람을 고용을 해요. 고용을 해가지고 A가 알았다, 내가 가서 일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갑과 A 사이에 고용계약이 있고, 자, 그러면 A가 이제 갑을 위해서 대신 이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직원으로서 할 때. 그러니까 고용계약이 성립됐으니까 갑이 A한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수여해주는 거죠. 갑이 너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할래 그랬더니 A가 저는 거기 가기 싫어요. 거부해버리면은 갑이 A한테 대리권을 줄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대리권은 이런 고용계약을 통해서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면은 거기를 기초로 해서 수권행위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때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 이건 계약이에요. 이건 승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갑이 원해도 A가 싫다면은 계약은 성립될 수 없죠. 자, 이것은 계약입니다. 계약. 그리고 이 계약을 통해서 대리권을 수여하기 때문에 이 위임이나 고용계약은 수권행위의 이제 원인행위가 되겠죠. 원인행위가 됩니다. 원인을 통해서 이제 수권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인행위는요, 계약이죠.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수권행위는 어떻습니까? 자, A가 일을 해주기로 승낙을 했으니까 갑이 A한테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A의 승낙이 일단 필요한데요. 나중에 갑이 A한테 대리권을 수여할 때 또 A가 너 받을래라는 수권행위에 대한 승낙이 필요하느냐? 이미 A는 해주기로 했잖아요. 일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갑이 A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는 이 수권행위를 할 때는 이때는 A의 또 다른 승낙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A의 승낙이 필요 없이 갑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수권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권행위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물론 단독행위 중에서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죠. 대리인이 되니까. 이것은 계약이고 단독행위예요. 자, 그래서 원인행위, 기본적 내부관계가 되겠죠. 수권행위는 행위가 틀립니다. 행위가 틀리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두 가지는 독자적 행위라는 거죠. 수권행위 수여행위가 바로 위임계약이고 위임계약의 수권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위임계약과 위임고용계약과 수권행위는 독립된 행위라는 거죠. 별개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전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요. 독립된 행위예요.
다만 이 독립된 행위이긴 하지만 수권행위 자체는 이 원인행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갑의회사에서 A가 고용된 사람이었는데 A가 해고가 됐어요. 자, 해고가 됐으면 고용관계가 소멸하는 거죠. 자, 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A가 갑에 대한 계속 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해고가 됐으니까 원인관계가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대리권도 소멸해야 되겠죠. 자, 원인관계는 그대로 두고 이 사람의 일의 범위만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고용관계는 유지되면서 수권행위만 철회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관계와 수권행위가 항상 일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원인관계가 소멸하면은 수권행위도 당연히 소멸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수권행위는 원인행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유인행위라고 합니다. 유인행위. 원인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되실까요? 유인행위라고 해요. 원인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원인행위에 어떻습니까?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행위가 무효나 취소, 해제가 되면 수권행위 자체에는 무효, 취소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소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인행위다라고 해서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권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자, 넘기시면은요. 자, 임의대리권이 발생해서요. 수권행위가 있는데, 자, 수권행위는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대리권 수용이 이것을 수권행위라고 하고요. 수권행위는 보통 위임장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전화, 구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효식행위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수권행위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죠.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수권행위는 오로지 갑의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수권행위의 하자 여부는 이제 갑의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리권 수행위가 A의 사기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행됐다. 그러면 갑이 이제 사기를 이루 취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권행위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그리고 수권행위가 무효가 되면은 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 수권행위가 없이 대리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권대리가 되겠죠. 대리권이 있어야만 유권대리가 되는 거죠. 저 반가리 2번 보시면요. 수권행위와 그 기초된 법률관계, 내부관계, 이걸 원인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적, 원인된 법률관계인 위임, 고용 등과는 구별된다는 거죠. 다만 기초적 법률관계가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해버리면 실효라는 건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권행위도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즉 유인행위다라는 겁니다. 유인행위. 유인설, 유인행위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대리권은 이렇게 수권행위에 의해서 이제 임의대리권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대리권을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대리권을 줄 때는요, 범위를 정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갑이 A한테 대리권을 줄 때, 이 X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A한테 대리권을 줄 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임대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임대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대리권 없이 임대에 대한 대리권만 수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수권행위를 할 때는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대리권의 범위.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정해서 수권행위를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은 존재하는 거죠. 임대에 대한 대리권만 수행했는데 매각을 해버리면 이것은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권대리가 돼서 가백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리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먼저 반가리 1번 보시면 법정 대리권은요,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하고 그 범위도 법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 규정 내용은 우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알 필요 없고요. 자,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에서 정해진다는 거죠.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수권행위를 할 때요, 자, 매각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면 매각에 대해서 수권행위가 있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행위. 그러니까 대리권을 줄 때는 그냥 매각에 대한 대리권을 주겠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장에 이렇게만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과정에서요, 두 사람 계약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중국에 있다고 해보죠. 중국에 있다 보니까 국내에 못 들어오니까 자기 아는 사람한테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갑은 중국에 있고 A가 국내에서 지금 팔아줍니다. 팔아주는 과정에서요,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매각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계약금을 받을 수가 있느냐요. 계약금은 직접 갑이 와서 받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계약금을 받을 권한이 있느냐.
자, 가액이 뭐 10억 정도 되면 중도안에 중도금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매각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중도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또 잔금 기간이 됐습니다. 잔금 기간이 됐는데 값이 못 들어와요. 그날도 못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잔금을 받을 권한이 있느냐. 자, 이런 하나하나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계속 단계적으로 있게 되는데 이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나열해 가지고 수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권행위가요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권행위가 있는데 이 수권행위가 불명확합니다. 수권행위에서 정해질 텐데 이 수권행위가 불명확하다는 거죠. 내용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수권행위가 과연 어디까지 대리권을 갖고 있고 어디까지는 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구체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어떻습니까? 수권행위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수권행위를 해석을 해가지고 과연 어디까지 이 행위,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 사람은 그 대리는 과연 어떤 행위까지 할 수 있는지 수권행위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명확한 경우, 첫 번째 이제 불명확한 경우에는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그 범위가 정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권행위 이제 해석 문제가 나옵니다. 자, 수권행위에서요, 밑에 보시면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발생하는데 수권행위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범위를 이제 해석을 통해서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자, 173페이지 보시면 수권행위 해석과 관련된 그 판례들이 있는데 그 판례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판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판례들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번 보시면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각을 위임받은 대리. 자, 토지 매각에 대한 위임을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열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는 대리. 자, 포괄적이라는 말에 다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웬만한 행위는 다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다 할 수 있다. 대리권의 범위가 넓게 다 미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대금 지급 기회를 연기할 줄 권한도 있다. 물론 이 행위뿐만 아니라요, 포괄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비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우리는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소비대차 계약의 대리권은 그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그 기한을 연기하고 돈을 빌려줬을 때 받기로 한 변제기가 기한이 되죠. 기한을 연기하고 이자와 잔대금 이런 걸 수령할 권한도 있다라고 봅니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밑에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준 행위는 특단이 없으면 자,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줬어요. 다 줬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준 것으로 봅니다.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자,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는요. 자, 부동산 관리인에게 인감을 보관시켰습니다. 자, 부동산 처분함에 있어서는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요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등기 필증이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권리자를 증명하는 그 서류로서 등기 필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등기 필증 제도가 사라지고 이제 등기필 정보라는 걸 줍니다. 자, 이것이 권리자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자, 이런 정보들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 이런 거 없이 그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있었을 때 자, 이럴 경우에는요. 부동산 매매 그러니까 교부하여 부동산 매매 알선을 부탁한 경우 또는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은 쉽게 수술만 내면 뗄 수 있어요. 우리 인감증명, 자, 인감증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이 줬다고 볼 수는 않는다는 거죠. 대리권을 줬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처분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등기필증이나 등기필 정보인데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으면 처분에 대한 대리권도 줬다고 보지만은 이런 정보는 없이 그냥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그 밑에요. 자,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가로 열고 있죠. 금전소비대차 계약, 담보권 설정 계약의 대리권에는 그 계약의 해제 권한은 없다. 자, 해제 권한은 없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해지할 권한,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보시면은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보죠. 자, 갑이 A한테요, 계약을 체결에 대한 체계약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걸 우리는 줄여서 체약이라고 할 수 있죠. 체약 대리권을 수여해 줬습니다. 자, 체약 대리권을 가지고 A가 을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사람의 미션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대리권이 이제 소멸하겠죠.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권을 줬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대리권은 소멸했다는 거죠. 자, 소멸했기 때문에 나중에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할 때요. 자, 계약을 해지하는 걸 우리 줄여서 해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해약을 하려고 할 때도 그러면은 체약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약도 할 수 있냐고 관련돼서 방금 설명드렸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미션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 대리권은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죠. 합의 원한 대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다 끝났으니까 대리권은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대리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다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그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으로부터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따로 수여받아야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주 시험에 나와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요,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는 예금, 돈 주면서 예금 계약 체결을 하려고 했더니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당연히 포함된 것은 아니겠죠. 또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 위임받았어요. 돈 좀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돈 좀 그러니까 받으라고만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그랬지. 돈 받으러 오라고 그랬지, 받아오라고 그랬지, 뭐 돈을 면제하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면제하는 권한까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면제할 수 있는 대리권을 따로 수여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돼서 해석이요.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수권행위를요. 수권행위가 있으면 일단 수권행위를 해석을 합니다. 수권행위를. 그래서 수권행위를 해석해가지고 이제 수권행위의 이제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권행위 자체가 아예 없어요. 흠결이 있다는 거죠, 흠결. 불명확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흠결이 있어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거죠. 아무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대리권만 수여해줬어요. 이 물건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한 거예요. 뭐 매각이나 임대 이런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냥 이 물건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러니까 범위에 대해서 전혀 흠결이 있다는 거죠. 범위를 정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한대로 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범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못 하느냐? 자, 그와 관련돼서요, 이제 법에 보충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건 보충 규정이 되겠죠, 당연히. 수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발생하는데 수권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이제 보충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수권행위가 없었을 때 보충해서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법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임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은요, 자, 법 정문만 좀 보시면 돼요. 자, 대리권의 범위에 가지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각 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첫 번째 A라고 할까요? 첫 번째가 보존행위예요. 자, 보존행위는 무조건 갑에게 유리한 행위가 되겠죠. 본인에게. 보존행위는 누가 이 물건에 침입해 들어왔을 때 그 물건을 보존하는 행위, 나가라고 한다랄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보존행위예요. 자,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가능해도 상관이 없겠죠. 본인에게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가능해요. 자, 그리고요, 또 보존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리행위예요. 자, 관리행위를 우리는 이용이나 계량하는 행위를 우리는 관리행위라고 합니다. 이용이나 계량하는 행위예요. 자, 예를 들면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건물을 갑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이 A라는 사람한테 일체의 권한, 그러니까 뭐 범위를 정해주지 않고요. 일체의 권한이라기보다도 범위를 없이 그냥 이 건물에 대해서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라고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A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에 관련돼서 이 건물을 보존하는 행위는 무제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A가 갑에게 이건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A가 관리하는 행위를 줬더니, 관리하는 법을 줬더니 여기에 공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실이 하나 비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 행위를 했습니다. 자, 임대를 하게 되면 월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월세는 A가 갖는 게 아니죠. 갑을 대신해서 이 사람이 임대를 하기 때문에요. 그 효과는 갑에게 미치기 때문에 갑이 월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임대 행위는 갑에게 유리한 행위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갑에게 유리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상관없겠죠. 자, 임대 행위, 이런 것들을 이용 행위라고 해요. 또 임대가 된 상태에서요, A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임대 들어온 사람한테 월세를 그러니까 월세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차임을요, 원래 받는, 그러니까 빌리는 금액을 우리가 보통 이제 월세라고 하는 거죠. 차임을 증액을 해요. 시세하고 안 맞기 때문에 좀 올려받습니다. 자, 올려받으면요, 그 돈을 A가 갖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갑에게 유리한 거죠. 따라서 임대행위나 차임을 증액하는 것, 차임을 증액하는 것은 이것은 계량행위예요. 좀 더 좋게 만드는 거죠. 자, 이용이나 계량행위도 어떻습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무제한은 아니에요. 자, 이 보시면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네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용 계량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제한은 아니라는 거죠. 무제한은 아니고 범위를 어떻게 돼요? 그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계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자 보죠. 이런 행위는 할 수 없어요. 자, 예금을 주식으로 바꾼다는 점. 이거 완전히 성질이 바뀌는 거죠. 계량 행위를 해요. 예금보다는 요새 주식이 좋다라고 해서 주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성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계량 행위는 자유롭게 못하고요. 또 뭐 예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은 완전히 성질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런 계량 행위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은 이용 계량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우리 법에서는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처분행위예요. 물건을 팔아버리는 거죠. 처분행위. 이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권행위를 했을 때,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범위만큼 대리권을 갖고요. 근데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라고 했을 때는 수권행위를 해석할 것이고요. 근데 불명확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흠결이 있었을 때는 민법에 보충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보충 규정의 내용에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 계량행 이런 관리행위는 무제한은 가능하지 않고 성질을 변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나 처분행위는 안 된다라는 거죠.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처분행위는 안 된다. 이것은 처분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처분행위는 무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넘기시면은요,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흠결이 있으면 보충 규정에서 범위가 정해질 것이고, 수권행위가 있으면 수권행위, 해석 등을 통해서 범위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리권을 수여할 때 범위를 정하겠죠. 그래서 갑이 A한테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얼마 정도에 팔아주면 되냐 그랬더니 10억 이상으로는 팔아주라 라고 하게 되면 대리권의 범위가 10억 이상으로 팔아야 되는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죠. 10억 이상으로 팔아달라고 그랬는데 5억에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갑이 뭐 정확히 얼마에 팔려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팔아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시가대로 싸게만 팔아주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럼 이제 팔아주면 되겠죠.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준 거죠.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그는 수권행위가 있었잖아. 팔아달라라고. 그러니까 수권행위에 그 범위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권행위가 있었죠. 팔아달라. 자, 그러면은 여기 팔아주는 행위는 이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면 이런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팔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됩니다. 일정한 행위는 하지를 못해요. 자, 얼마에 팔아줄까 했는데 그 범위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팔아달라고만 했을 때, 그런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파는 행위. 자, 요 경우가 가장 먼저 공동대리 해가지고요. 먼저 공동대리 예외가 있는데 대리권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물건을 내놓을 때요. A라는 사람한테도 내놓을 수 있지만은 또 모르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 그러면 B라는 사람한테도 이제 내놓습니다. 공인중개사 한 사람한테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인중개사에게도 내놔요. 자, 그러면 A도 갑의 대리인이 되고 B도 갑의 대리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물건을 팔 때 이 사람들 항상 협심해가지고 합동해가지고 공동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건 아니죠.
각자 단독으로 어떻습니까? 먼저 파는 사람이 수수료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 있었을 때는요. 이때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대리를 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제한되는 건 없어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자, 그러나 수권행위를 하면서 혼자 하게 되면 싸게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으로만 하여라 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단독으로 팔지를 못하고 공동으로만 팔아야 되기 때문에 A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것이죠. 자, 공동대리의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죠. 119조. 여기서 법 정문만 보시면은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수인인 경우에는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정한,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 반드시 공동으로만 해라. 그러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또 법률의 규정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에 있어서 부모가 모두 살아있을 경우에는요, 부모가 공동으로 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그만큼 제한되는 것이죠. 자, 공동대리에 이제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런 공동대리의 제한은요, 2번 보시면 수동대리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반드시 공동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독으로 못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죠.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요, 상대방. 이 사람이 이제 공동대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가반한테 어떤 의사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A와 B 모두에게 해야 되느냐? 아무에게나 하게 되면 A 갑한테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능동대리에 있어서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동대리는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반갈 2번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대리권이 그만큼 제한이 되는 거죠. 또 공동대리가 아니라 A한테만 맡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 단독대리가 되겠죠. 그런데 자, A가 어떻게 팔아주면 되냐 그랬더니 알아서 팔아달라고 합니다. 이때 A가 직접 자기가 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대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싸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파는 사람을 대리하니까 파는 사람도 대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사는 사람이 돼버리면요. 가격 결정을 누가 해요? A 혼자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혼자 결정을 하게 되면 갑은 손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싸게 사버릴 거 아니에요. 본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자기 계약, 대리인이 직접 본인과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것, 이걸 자기 계약이라고 하고, 자기 계약을 하는 경우는 본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계약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 우연의 일치로요, 갑이 A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을도 A한테 물건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양쪽을 대리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을 A가 단독으로 하게 되는 거죠. 단독으로 하게 되면은 싸게 이렇게 결정을 한다든지 비싸게 결정하게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쌍방을 대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한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 대리라든지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된다. 또는 이런 경우에는 단독으로 못하니까 제한을 받고요. 또 자기 계약이라든지 팔아달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계약하는 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쌍방을 대리하는 거. 쌍방 대리 이런 것들은 제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때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본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요. 즉 본인이 허락을 했을 때요. 다시 말해서 갑이 A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네가 사고 싶으면 네가 사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본인이 허락을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또는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함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 쌍방 대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방 대리를 할 때 A가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갑과 을이 모든 걸 결정한 다음에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만을 A가 대리합니다. 자, 그러면 계약은 이미 계약의 내용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등기만 A가 쌍방을 대리하는 거예요. 보통은 물건을 사고 팔면은 그때 이제 등기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것 뿐인 것이지 무엇을 얼마에 이런 걸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의사를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대립되는 의사에 대해서 단순한 채무의 이행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대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단순한 채무 이행 단순 이행 같은 경우는 쌍방대리 자기 계약을 해도 별 상관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적으로 허락이 됩니다.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24조 보시면 자기 계약 쌍방대리에서요. 자,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든지
자기가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거, 이걸 자기계약이라 하고, 또는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거, 이걸 쌍방대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 또 그러나 해가지고 있죠. 단순한 채무의 이행, 단순 이행, 이런 것들은 쌍방대리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 장기계약 쌍방대리를 제한하는 것은 본인에게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라는 거죠. 자,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 달러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요, 임의대리에서도 적용되지만 이 금지 규정은 법정대리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밑에 예컨대 부동산의 입찰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입찰을 하면은 보다 싸게 부른 사람이 낙찰을 받기 때문에요. 만약에 갑이 낙찰을 받으려고 하고 을도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양사를 모두 대리해서 이 사람이 입찰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손해를 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것도 쌍방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밑에서 보시면 친권자, 자, 법정대리인도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법정대리도 적용됩니다. 제한이 돼요. 그런데 친권자가 자녀를 수중자로 해 단순한 증여계약에 있어서 자녀를 대리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A라는 사람이 법정대리예요. 부모입니다. 갑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에요. 근데 법정대리인이 갑한테 증여를 하려고 해요. X 물건을. 자, 증여를 하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법정대리인이 갑을 대리하고요. 증여도 계약이에요. 그리고 A가 증여자가 되면서 동시에 수중자, 증여를 받는 사람을 대리해서 증여계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A가 갑을 대리해서 증여계약을 하지만은 이 증여는 갑한테 무조건 유리한 행위인 거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유리한 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에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익 상반행위, 이해 상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는 거죠. 자, 금지 예외해가지고 밑에 있죠. 그래서 허락한 때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허락한 때. 그래서 오른쪽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예컨대 법무사가 이제 쌍방대리를 하는 경우. 허락한 때 유효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쌍방대리를 하는 경우, 이런 거 가능합니다. 또, 그러나 그 밑에 보시면은, 아니죠. 이게. 허락한 땐 유효하며, 밑에서 읽어야 되겠네요. 허락한 때 유효하며, 허락하면 유효한 것이고, 그 옆에 보시면은, 단순한 채무이행은 쌍방대리 자기계약이 허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채무이행으로 대표적인 것이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이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요,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단순한 채무이행이 아니라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또는 기한 미돌의 채무이행, 항변권 있는 채무이행, 대물변제, 선택권 행사, 이런 것들은요, 단순한 채무이행이 아닙니다. 이해가 대립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무한대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단순한 채무이행만 쌍방대리가 인정이 되고, 이해가 대립될 수 있는 다툼이 있는 이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쌍방을 대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방가로 3번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서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습니까? 제한된 범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무권대리가 되겠죠. 자,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 무권대리 효과는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우리가 대표권 남용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범위와 관련돼서 먼저 그 범위가 수권행위에서 정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제한의 문제가 있었고요.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세 번째는요. 그러면 제한되지 않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제한되지 않는 행위를 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효과가 미쳐야 되는데, 자기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요. 그 대리권을 남용을 했을 경우죠. 대리권 남용이죠. 자, 우리 대리권 남용은 대표권 남용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대리권 남용, 대표권 남용을 했을 때도 자기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본인에게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하다는 것은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표시된 대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대표권 남용에서 했던 거죠. 예외적으로. 자, 대표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한다. 그러니까 남용을 했다는 건 이런 의미죠. 자, 대리행위를 하면서 마치 갑을 위한 것처럼 표시를 했어요. 자, 현명을 했습니다. 갑을 위한 것처럼. 그러나 자기 자신, A 자기 자신이라든지 제3자 또는 상대방을 이익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마치 표시는 본인을 위한 것처럼 했지만 속마음은 자기 자신의 이익 등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데 일부러 그렇게 했으니까 비진입 표시와 비슷하다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비진입 표시, 이런 대표권,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 대피권 남용에는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와 관련돼서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리고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는 제한될 수가 있고, 또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대표권 남용, 대리권 남용이 됐을 때, 대리권 남용이 되면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대리권 남용은 대표권 남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 보시면은요, 자, 범위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요 범위, 남용이 없으면 이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유권 대리가 돼서 가백 효력이 미칠 텐데, 자, 이 대리권도 어떻습니까? 소멸하기 전이어야 되겠죠. 대리권이 소멸해버리면 또 대리권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는 법 조문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원인으로 해서요. 자, 법 조문만 보시면 되는데, 자, 본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본인 사망했으면 본인을 대리한다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 사망하면 대리권이 당연히 소멸하게 되고, 또 본인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망을 했어요. 대리인의 지위가 상속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 사망했다랄지, 또는 성년 후견의 개시요. 성년 후견 개시라는 것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어요. 그러니까 침해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일을 처리해 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년 후견이 개시됐다. 또는 옆에 보시면 대리인 파산. 파산이라는 것은요, 채무 초과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용 상태가 제로가 됩니다. 신용 상태가 제로된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처리할 수는 없죠. 그래서 파산이 됐을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소멸합니다. 다만요, 이거 성년 후견의 개시하고 파산과 관련돼서 구별될 것이요. 처음부터 A가 피성년 후견이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파산자입니다. 파산자나 피성년 후견인도요, 대리인 자체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대리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파산자이고 피성년 후견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이런 경우는 대리 행위는요, 갑이 자기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대리권을 수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갑이 A한테 대리권을 수여할 당시에는 이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파산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됐다랄지 파산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소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 넘기시면 양가로 위에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 해가지고요. 자, 임의대리는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수권행위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관계나 고용관계는 그대로 두면서 대리권만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수권행위가 철회가 되면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할 것이고요. 다만 수권행위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인관계가 종료가 되어버리면 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죠. 자, 128조 보시면은 법률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 자, 법률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이니까 이것은 임의대리권이 되겠죠.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수여되니까요.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이외에도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종료되면은 원인행위의 종료에서 유인행위니까 소멸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법률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수권행위만 따로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임의대리권이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는 대리권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자,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유권대리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발생,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소멸 전에만 대리권이 있다. 그래서 발생과 관련된 수권행위의 의미, 범위와 관련돼서는 수권행위 해서 그 다음에 제한 남용, 그 다음에 소멸과 관련돼서는 법정대리, 임의대리 공통된 소멸원인과 임의대리 특유한 소멸원인, 이거 보았던 거죠. 자, 그러면 대리권 관계를 보고요. 이제 그 밑에 이제 176페이지 3부터는 이제 대리 행위와 관련된 요건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